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이고요. 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눈도 내리고 뭐 비도 내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날이 궂은 날이었죠. 오늘은 119회입니다. 네, 경제 스케치북 119회. 오늘 제목은 추경인가 금리 인하인가 한국은행과 KDI 논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국책 기관들이 또 한국은행이 이렇게 논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뭐 간접적으로나마 기자들을 통해서 현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지금 금융위기 국면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다. 그리고 서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의 토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또 기업들이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은 이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 지금 다 부실화되어 있다.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빚은 과도하게 나가 있고 이 빚 갚기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할 수 없고 자꾸 폐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수 경제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서 소득이 늘고 빚 갚을 돈이 생기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한국은행이나 우리 KDI나 사실상 이제 KDI는 기획재정부의 우리 경제 관료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는 편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태평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지금 이런 그 우리 한국은행이나 KDI나 여기 어떤 발언에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이제 제가 그래도 국회에도 있었고 정부에도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이런 그 정부 관료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의 근간이 되는 저 현실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카드 사태 때도 이미 서민들이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는데 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언론에서는 전혀 그 위험성을 감지를 못하더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도 이미 문제의 시작은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 국민들은 집에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가에 가보면 다 그 이제 새롭게 사람을 구한다고 다 집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경매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괜찮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오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길거리 가보면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랬죠. 거의 상가에 전부 임대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주요 지역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가보면 텅텅 비어 있죠.
저거 누가 들어가지? 저기 유동인구도 없고. 그런데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무너졌고,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에버그리닝, 그냥 겉으로 우리가 녹색으로 보이게끔,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다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거죠. 네.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넌 녹색이야 해서 녹색 칠하고 있는 게 지금 에버그리닝이고,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내에서는 지금 좀비 기업, 좀비 가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좀비들은 이제 건전한 가게, 건전한 기업까지 좀비화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좀비를 우리가 빨리 그야말로 신속하게 그 국부를 도려낸다고 한다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구조상 다 안 쳐다보는 거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네. 저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히 나서서 저걸 건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구조가 굉장히 잘못된 게 그거죠. 언론이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꼭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사회에 많이 이 덕을 봤으니 내가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꼭 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처를 봐야죠. 근데 상처에 지금 저기 그 반창고 붙여놓고 지금 괜찮다고 있고, 아프면 계속 진통제나 먹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제 마약 중독된 것처럼 그냥 시간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 중독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한국 경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한국은행과 KDI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의 시각과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뭐 어제도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한번 쳐다보고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 관세죠. 그래서 오늘부터 트럼프 관세가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에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은행과 KDI 논쟁, 그리고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파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도 심상치 않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 혼자 저렇게 잘 달려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지금 세계화된 시기에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혼자서 앞서 쫙 나갔는데 과연 저게 금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지난주서부터 급속하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뭐 충격을 받고 있고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기본 체질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장 그 내일 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는 뭐 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현장 심리를 잘 읽는 사람들이 이 뭐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여건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드리는 거죠. 미국의 장기 금리 추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10년물 장기 금리 추이가 파란색이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녹색 점선이 2년물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 수준에서 2년물 금리 수준을 뺀 게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빨간색에 나와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대체적으로 플러스 많이 갈 때는 한 2.5, 적게 갈 때는 뭐 1%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역전될 때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단기 금리가 오히려 장기 금리보다 뭐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는 여기도 있죠. 네. 이게 화면에 네 보이는군요. 네.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회색 두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여기가 이게 불황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회색 선 사이의 그 거리가 그 기간 동안 불황이고요. 여기 코로나 때 2020년은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 80년에 이렇게 큰 불황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여기 있었죠. 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인데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을 때가 있더라. 뭐 대체적으로는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초록색 점점점점으로 된 것이 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파란색 그 10년물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서 그렇단 말이죠. 이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지금 여기죠, 지금. 네. 그래서 작년서부터 뭐 이미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니까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 침체, 불황을 예고하는 대단히 좋은 지표더라. 앞에서도 이미 보셨다시피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있을 때마다 불황이 왔다. 굉장히 정확한 지표다. 그런데 요번에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에 된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한번 심각한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몇 차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조금 더 우리 최근 거를 보시게 되려면 이렇게 보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기간을 좀 잘랐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거죠. 네, 네,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이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이 198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해 왔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80년 이후로 거의 지금 45년간 지속적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해 오던 그 추세였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크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가면 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든지 이렇게 되면 뭐 장기 금리 내려온 것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현재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이 약간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시기다. 이 시기가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장기 추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에서 이제 기간을 자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이 파란색이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4.2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두 차례 세 차례 5%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4%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경제학자들이 계속 작년서부터 뭐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불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고 뭐 워렌 버핏과 같이 그 유명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죠.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 다른 게 지금 하나 있다. 그 과거와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이제 벤 버냉키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벤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제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대공황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주장한 게 대공황 때 돈을 더 풀었으면 대공황이 저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수 있을 건데 이
그 당시에 경제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도 일본이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막상 이제 이분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됐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론에 맞춰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고 거의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해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들인 거죠. 채권을 사들여서 이제 그 채권을 사들이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 그 시중의 유동성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초록색이 바로 오른쪽에 있다시피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9조 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지금 7조 원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이 된 거고요. 이때 시작이 되어서 2조 달러 수준에서 있다가 계속 올라가서 4조 달러 위에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서 좀 줄이려고 했더니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와서 다시 돈을 추가적으로 늘렸고, 그게 7조 달러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리는 바람에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거를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지만 돈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 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과거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냥 뭐 간단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곡선이 역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오더라. 뭐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경기 침체가 와서 이게 굉장히 정확한 사전 예고 지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통점을 쭉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었다. 그럼 과거와 같다고 한다면 심각한 불황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과잉 유동성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과잉 유동성 때문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9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 밑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게 한 4조 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4조 달러라고 하는 것이 네,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4조 달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녹색이 지금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조 달러가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양적 긴축에 가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만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페드는 또 양적 긴축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게 있었죠. 그래서 네, 여기잖아요. 네, 이게
양적 긴축을 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니까 양적 긴축을 멈추고 다시 양적 완화를 했다가 다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 이제 양적 긴축을 지속을 했던 거죠. 그것처럼 미국의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양적 긴축 이 과정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지만 장기 금리가 지금 4%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장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것이 안전자산인데 거기에 이 채권을 사게 되면 10년 동안 내가 매년 4%의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매년 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난 20년간 전 세계 경제가 겪은 그 경제에 의하면 그거는 엄청난 투자 수단이거든요. 대개 우리 시중금리가 1, 2%밖에 안 되고 뭐 우리 장기예금 같은 경우,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3%를 채 못 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3%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에 지금 4% 금리를 준다. 그러면 웬만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험한 자산들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벤처 자금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벤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것이 10개 투자하면 하나 성공하는 건데 이 하나가 성공해 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 뭐 4%, 5% 주는데 그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위험한 시장들이 위축되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국채가 지금 3% 미만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와 그다음에 한국 국채를 비교해 봤을 때 장 10년 동안 이자를 저기가 10% 1%더 준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겠죠. 우리가 미국 국채로 확 안 가는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나 올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자율 1, 2% 이익을 보더라도 환율이 10%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따라서 환율이 저기 1,400원에서 크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한국의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특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술주 7, 8종목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게 이미 환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환차익, 환차선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기 금리가 상당히 지난 20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그 기술주들이 작년도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의구심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수익이 유지가 안 되네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식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성장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술주,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지 그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반면에 이제 우리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은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는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지금 장기 금리가 아직도 고공행정을 하고 있지만 4% 초반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 내려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제목이 금리 인하와 추경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우리 트럼프의 관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효과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물가를 높일 거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술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뒤처지면 기술주들에서 이제 뒤처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우리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거기를 쫓아오지 못한 IBM은 이제 공룡으로 지금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기술주들,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고 테슬라고 이런 거죠. 애플이고 이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저 기업들 중에 무엇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살아남게 되면 주도하는 그 산업이 바뀌는 거고 주도하는 기업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잉 투자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닷컴 버블 때도 그걸 우리가 과잉 투자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지만 버블이 꺼진 다음에 결국에는 그 기술 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런 그 혁신 국가의 모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전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에 내노래하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미국이 지금 다 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기업은 망하겠지만 앞으로 거기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되고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아마 본인이 4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뭐 생각한 게 있으셨든지 지금 마음껏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 정권 초기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00일 론인데요. 이게 사실은 1930년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취임 100일 동안 법을 만들어야 그게 굉장히 구속력 있게 4년 동안 지속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4년밖에 임기가 안 되니까 지금 2년쯤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죠. 만약에 2년쯤 지났는데 저렇게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에서 콧방귀 끼는 거죠. 그래, 너 해봐. 그럼 너 2년 뒤에 나가면 우리 다음 정권과 우리가 협상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마음껏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교역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법에 의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 25% 물릴 거야. 했다가 또 전화해가지고 뭐 또 협상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잠깐 또 유보할 거야. 했다가 보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3월 4일부터 할 거야. 그래갖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다 중단이에요, 일단.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있는 기업인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 이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하고, 에서 수입을 해서 썼는데, 여기 관세를 물려? 그러면, 다른 데하고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이 A라는 나라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원활하게 됐지만 이게 다른 B라고 하는 나라를 찾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망 교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는 지금 막연하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교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 증폭 효과,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 효과. 지금 공급망 교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겪어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겪어보니까 이게 중국이 갑자기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미국이 안 돌아가더라. 그러면 이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중국이 지금 저렇게 셧다운을 시켰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을 막는다고 한다면 중요 핵심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럼 미국은 무너지겠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안보 쪽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트럼프 때도 중국의 공급망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우선순위 정책이 된 거죠. 정책 목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스스로 자기네가 지금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효과가 지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교란 효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뭐 여기에서 더 나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정책은
우리 그동안에 그 우호 국가들을 지금 적대시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우호 국가와 뭐 적성 국가가 우리가 따 있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그냥 돈 벌게 해주면 그 나라가 우리 우호 국가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국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도 좋다 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지금 그거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똑같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당장에 이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싸늘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예,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런 우리가 자초한 이런 정정 불안에 의해서 그렇게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경제 전체적으로 이미 미국이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경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다 뒤집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세계 경제도 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은행과 KDI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가 작년 11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사태 나기 이전이죠. 그때 지금 물가는 안정됐으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재정 적자가 아직 있으니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경제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그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전망에서 GDP는 2.0에서 1.6으로 내려왔고요. 민간 소비는 1.8에서 1.6으로 내려왔고요. 설비 투자는 2.1에서 2.0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건설 투자는 0.7에서 1.2로 내려왔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상품 수출은 1.9에서 1.5로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바꾸지 않았어요. 수정하지 않았어요. 예, 수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간 1.6, 근원물가 1.5, 취업자 수는 좀 줄어들어서 4만 명쯤 줄어든다고 봤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0.1쯤 오른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2.0에서 1.6으로 낮췄는데 물가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수인 소비도 줄어들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환율이 11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한국은행에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추경은 지금 요건이 안 맞는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인하할 여력이 있는데 자꾸 실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점잖으신 분이 왜 자꾸 실기했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은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물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지금 작년 8월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또 환율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하를 못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엊그저께 2월 25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에서 2.75%로 인하를 했고 그러면서 그날이 이제 발표한 게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거죠.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게 사실상 아까 뭐 보여드린 거 이걸 보면요. KDI가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2월 달에 이걸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바로 계엄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 사태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뭐 트럼프에 의해서 수출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것들은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엄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낸 치러야만 되는 우리가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장률이 1.5%를 우리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재정 정책과 통상 정책을 더 강력하게 써야 될 것이다.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8%를 전망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상적 실력이다 해놓고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따라서 우리가 추경은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KDI의 조동철 원장이 아니 정상적인 게 1.8% 혹은 뭐 그전에 바꾸기 전에 2.0%라고 그러는데 지금 1.5% 된다고 하면 그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든지 이럴 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조동철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할 때는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가 KDI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KDI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KDI가 지금 금리 가지고 이것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죠. 한국은행이
또 자기네가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금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한국은행 쪽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거론할 필요 없는 이 추경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추경의 액수가 있는데 자기는 15조에서 20조 원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이게 우리가 금리 정책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으니 이 재정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KDI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추경은 무슨 추경이냐 지금. 그리고서 이분도 이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부터 빨리 보관하면 되겠다. 아니 예산 보관하려면 추경 안 하고 무슨 예산을 보관해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거죠. 이 양쪽의 견해가 다른 것은 좀 의외인데요. 서로 재정정책은 KDI 입장은 재정정책은 별 효과가 없고 금융정책이 효과가 커. 그러니 한국은행이 지금 금융정책을 안 해서 경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은 지금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또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낮추긴 낮추겠지만 이것저것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 재정 정책에 도움이 좀 필요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뭐 이번 금년도에 한 두세 차례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서로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네.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왜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나빠졌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최악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재정 적자가 최악으로 난 이유는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세수 감소가요. 2022년도에 395.9조 원에서 2024년도에는 336.6조 원으로 줄었는데 2년 만에 15%가 감소한 건데요. 과거에 IMF 당시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를 비교를 해봐도 이게 지금 엄청난 세수 감소라는 거죠. 엄청난 세수 감소가 지금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이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얘기한 그 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나라살림연구소가 이 재정과 관련돼서는 민간에서 아주 믿을만하게 자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과 작년과 2년 전에 2022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에서 막 나올 때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2024년 세수가 저렇게 엉망이다. 왜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네.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2024년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지금 17.7%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OECD 평균, 유럽 국가들이 많아서 통상적으로 25% 조세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20%가 넘어가는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17.7%까지 왔다는 거죠. 2024년도 국세 감면액이 71조 원이고요. 2024년 세수결손이 30조 8천억 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세수가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과대 계상을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과대 계상했다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수 펑크가 작년도에 30조 원 났고 그 전에는 56조 났고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15조, 20조 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수결손 30조 난 거, 세수결손 그 2023년에 56조 난 거, 그거에 의해서 세출도 줄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려고 막 그냥 불용을 막 늘려요.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 줄이고 이렇게 돈 쓸 걸 못 쓰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도 지금 관리재정 수지 2024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100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90조 원은 지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부자 감세로요. 이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부자 감세할 때 이미 예견됐던 얘기입니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가 늘 것이냐. 그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부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는다고 해서 부자들의 소비는 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그냥 있는 거죠. 글쎄 지금 이 KDI나 한국은행이나 이분들은 자기들은 지금 저 서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를 어느 경제학자가 찬성할지 모르겠다. 경제학들 95%는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대안을 얘기를 해야죠. 지금 소비가 이렇게 안 좋고 자영업자들 안 좋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대책으로 부자 감세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묘한 얘기죠. 네. 이미 이 정부 들어서 부자들은 챙길 거 다 챙겼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진 않아요. 이건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추경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관료라든가 우리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서민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논쟁을 한다고 해서 논쟁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네,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얘기들을 둘이 거의 하지 않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계부채가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이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데 거시 정책을 얘기하는 이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문제 없다는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저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 서울시에서 지금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서울의 그 강남 지역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폭등하는 게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냈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것은 가격 해제한 이후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체 언론이 지금 강남 지역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몇 억씩 뛰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젓이 지금 보도자료 냈어요. 글쎄 저렇게 폭등하라고 해제시켜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또 폭등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계부채를 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이 금리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국은행이 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그 메시지를 던져야죠. 지금 한국은행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추경이 어떻다 마셨다 이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는 저 기재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추경을 좀 해주면 저희는 좋겠다. 그 얘기를 해줘야죠. 대신에 지금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 총재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나 KDI 원장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 신선 노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답답해 했던 게 이런 거죠. 그때 이제 기획재정이 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균형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100원을 걷어서 정부 지출 100원을 늘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장률이 높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균형 재정 승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 100원을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빼내게 되면 그 100원은 그냥 GDP 손실이 그냥 100원에 그치게 되지만 이 100원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공장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는 100원 더하기 여기 알파가 있는 거고 줄어드는 거는 100원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균형 재정 승수라고 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에 어떤 우리 추정을 보면 뭐 한 100원이면 뭐 한 50원 정도 0.5쯤 된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가정을 적절하게 있으면 1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한 0.5쯤 된다는 추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걷어서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그러면
불평등도도 낮아지고 경제 전반적으로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경제 관료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장률을 높일 것이다. 낙수 효과가 벌어질 것이다. 이, 이, 이 작동하지 않는 이 이론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 감세를 해주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수 침체를 더 가져온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가계부채 심각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지금 금융재정정책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그동안 이 KDI와 한국은행에서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장기 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 써놓고 막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고서 자기네가 낸 보고서도 안 보는 거죠, 거의. 저 같은 사람만 보고 따라서 그런 정책을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막상 한국은행이나 KDI는 자기네가 낸 보고서조차도 그걸 정책에 반영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한국 경제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성장을 외치면서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이게 모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국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퍼주면 좋아하죠. 그죠? 세금 걷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자들 돈 퍼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기재부나 그다음에 금융이나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분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자기네들이 지금 돈 퍼준 데 가서 취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경유착이고 관경유착이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 기업 세금 올려야 된다.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주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절대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대기업 가서 정부 일 끝나고 나서 대기업 가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대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냥 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그렇고 우리 정계도 그렇고 전부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정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주는 정책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분위기가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 뭐 경제 민주화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정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2000년대, 2010년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때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IMF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잠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다 똑같은데 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 이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 그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